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겨냥한 수사단이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의혹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의혹 없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청와대는 자진 사퇴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뺀 나머지 5명은 임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동호 후보자는 이른바 부실 학회에 참석하면서 비즈니스 항공권 등 500만 원을 카이스트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KT에 채용될 당시 인성검사에서 불합격했는데 합격으로 뒤바뀐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내지 않은 김 의원 딸이 인성검사에서도 특혜를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프로축구 경기가 열리는 축구장에서 유세를 한 것에 대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유세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남FC의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FC 측은 제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다고 했고 황 대표는 입장할 때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일부 영업 직원들이 강남 유흥업소 여성들을 섭외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가수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일부 사실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회는 주 52시간제에 맞춰서 탄력근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락앤락 창업주인 김준일 전 회장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각종 불법을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 전 회장이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접대와 로비를 지시하고 현지에서 수십억 원의 차명 재산을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길고양이 급식소입니다. 자진 철거를 해달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선 쥐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둘러싼 갈등,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세 갈래 범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가 오늘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인 만큼 여환섭 수사단장도 오늘 첫 출근길에서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수사의 밑거름은 아무래도 앞서 이루어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조사단이 정리한 수만 쪽의 기록입니다. 이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고 또한 여환섭 단장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도 일부에선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 동부지검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오늘 수사단이 처음으로 가동된 날입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네, 수사단은 먼저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했을 당시 기록부터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가 책으로 130권 정도인데 한 권당 500페이지에서 많게는 1000페이지에 이릅니다. 이 수사 자료가 총 수만 건에 달하는 건데요.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검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말까지 쉬지 않고 봐야 다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수사단이 넘겨받은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사건을 모두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사기 등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해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한약재 상가 사건 등도 포함이 됐는데요. 윤 씨가 정말로 뇌물을 줬는지 그리고 다른 인사들이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은 이번 주 기록 검토를 하면서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외에도 청와대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기록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소환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예.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폭행 의혹 건, 이것도 살펴봅니까?
네, 일단 수사단은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김 전 차관에게 특수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성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를 합류시켰다라고 했는데요. 수사단에 포함된 최영하 부장검사가 성폭력 분야 2급 공인 전문검사, 이른바 블루벨트입니다. 그리고 과거사위원회가 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내용을 포함시켜서 2차로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환섭 수사단장이 김 전 차관하고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김학의 전 차관이 2008년 춘천지검장을 지냈는데 이때 여환섭 수사단장이 부부장 검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 여단장은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다른 연고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잘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수사단이 먼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뇌물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건 중에서 2007년부터 3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른바 한약재 상가 사건도 있습니다. 윤 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한약재 등 한방을 테마로 세운 서울 동대문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이곳에 분양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2007년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두 3차례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당시 고발에 나섰던 사람들은 최근 윤 씨와 친분이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영향력으로 당시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 씨는 2013년 경찰 수사 때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흰색 봉투를 주는 것을 직접 봤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뒤를 봐준 셈입니다. 다만 이 사건들은 2007년을 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넘어서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A씨의 진술과 관련된 사건이 구체적으로 한약재 사건이었는지도 이번 수사단이 확인해야 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 문제죠. 김 전 차관의 범죄 의혹이 규명돼도 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좀 경우의 수도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법조팀 취재기자와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 의뢰된 것들 중에서 우선 오늘 처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뇌물부터 좀 살펴보죠. 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입니다. 예. 규모는 대략 수천만 원 상당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예. 돈을 받았다는 시점을 이제 가장 늦은 2012년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로 봐도 7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처벌이?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예.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10년 미만 징역에서의 공소시효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2년 4월 이후에 김 전 차관이 받은 돈만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받은 돈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돈도 2012년 4월 이후에 뇌물과 같은 목적으로 줬다는 걸 입증하면은 묶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묶인 돈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요, 5년 이상의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벌써 두 번째나 지금 무혐의 처리한 특수 강간 혐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2명 이상이 성폭행을 한 게 특수강간인데요. 별장 성범죄 동영상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함께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일단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남은 문제는 시효입니다. 동영상 촬영 시점과 관련이 돼 있죠, 그게? 네. 예, 시효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시효는 동영상 촬영 시점과 관련이 있다. 네. 예.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었다면서요? 여성의 진술이 당초에는 2007년에 찍었다였는데요. 2008년 초에 찍었다로 달라졌습니다. 이게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중대한 좀 변화가 있었죠.
이 시점이 중요한 게 바로 특수강간의 시효가 바뀐 시점이 2007년 12월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시효가 10년이었는데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이라면요. 시효가 이미 지난 게 되고요. 2008년 초라면은 바뀐 15년이 적용받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여성의 진술이 15년 시효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바뀐 겁니다. 예, 그걸 그러면 잘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든가 또 이중희 변호사가 수사를 방해한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비교적 가까운 2013년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예, 두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입니다. 예.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인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의 경우에는 이 시효보다는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이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도 지명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나머지 5명 후보자는 정상적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몇 명 잘랐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머지 5명의 인사를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나머지 5명 후보자에 대한 철회 요구는 정치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5분들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로 1차 송부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내일 기한을 정해 청문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보고서 채택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경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미국 순방에 앞서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청와대는 조동호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면서 이른바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조 후보자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포함해서 출장비 500여만 원을 카이스트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이 출장에 부인도 함께 갔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문제 학회는 2017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당시 출장 신청서를 보면 조 전 후보자는 비즈니스 항공권 비용 297만 원을 포함해 519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준다고 악명 높은 이른바 해적학술단체 오믹스와 관련된 행사였습니다. 해적학회에 가는 출장에 수백만 원의 국가연구비가 지원된 겁니다. 게다가 조 전 후보자는 스페인 출장 당시 배우자를 동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배우자 오모 씨의 스페인 출입국 내역을 보면 조 전 후보자의 출입국 일정과 판박입니다. 조 전 후보자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32번 해외 출장을 가면서 25번 아내와 함께 출국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 전 후보자는 이른바 해적학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발표자들의 내용이 충실해 당시엔 일반적인 학회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현재도 문제의 오믹스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학회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실 학회와 관련된 연구비 유용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관련 전수조사까지 벌였습니다. 때문에 뒤늦게 출장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는 조 전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야당은 청와대 관련 수석들에 대한 인사 책임론을 내세워서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문제 없으니 조치도 없다는 것인데요.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야당은 청와대 인사라인,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교체할 계획이 없다는 거죠? 네,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게 없다. 그러니 특별한 조치도 없을 것이다. 오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말입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책임질 만큼 인사 검증을 잘못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조동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경우에 이 부실학회 참석은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걸 청와대도 인정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카이스트가 이 부실학회 참석 자체 조사를 해서 이 징계 기록을 남겼는데 이 조 후보자는 이 기록에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참석 안 했다는 이 조 후보자 소명에만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부실학회 참석이 최근에야 사회 문제로 불거진 사안이라 이 검증 체계에 빈틈이 있었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검증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해명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조동호 후보자 두 아들의 소위 황제 유학 문제 얘기가 나오면서입니다. 미국에서 벤츠와 포르쉐를 몰며 호화 유학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이 윤 수석은 외국 유학 중 외제차를 타는 게 큰 문제인가? 포르쉐도 3,500만 원이 채 안 되고 벤츠도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처럼 호화 생활까지는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론을 고려하면은 굳이 그런 해명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저희 뉴스룸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KT에 채용될 때 지원서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딸은 서류 전형과 적성 검사가 끝난 뒤에야 뒤늦게 지원서를 냈고 이어진 인성검사에서 떨어지고도 합격 처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 딸에게 전방위로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은 2012년 KT 공채 당시 지원서 접수 기간에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이 지방에서 농구단 근무로 바빠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인사팀에 직접 지원서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심사와 적성 검사가 끝난 다음에야 서류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전형을 모두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의원 딸은 다음 전형인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합격으로 처리됐습니다. 당시 채용 규정에 따르면 인성검사에서 떨어질 경우 다음 전형인 면접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딸은 면접을 받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주 구속된 서유열 전 KT 사장이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재판에 넘긴 전 인사 담당 임원 김모 씨의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 측은 KT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프로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선거 유세를 한 것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숫자 2가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를 상벌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FC는 말려도 무시하고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고 황 대표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는 또 다른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온누리 기자가 경남FC 쪽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호 2번이 새겨진 붉은색 점퍼를 입고 6,000명 넘게 몰린 창원축구센터 관중석을 찾았습니다. 경남FC와 대구FC 경기를 보러 온 축구팬들을 향해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려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축구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있어서 안 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긴급 우리의 모임을 한 거고. 유세장으로 변해버린 축구장 때문에 경남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도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림 같은 프리킥골과 골키퍼의 선방,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결승골로 기억됐던 아름다운 승부는 뒤로 밀려났고 프로축구연맹은 내일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축구 규정은 경기장에서 정치적 행위가 표출됐을 경우 해당 홈팀은 10점 이상의 승점을 깎거나 무관중 홈경기를 치르게 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축구장에서 정치적 행위를 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축구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는 건데 피파에 가입된 대부분의 나라 프로리그도 정치적 행위를 표출할 경우 해당 팀의 승점을 깎는 등 중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런 정치적 행위의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축구장을 둘러싼 선거운동이 잦아지면서 입장권 구매 후 입장은 허용하지만 경기장 안에선 정당과 후보의 이름과 기호 등이 노출된 선거 유세는 금지했습니다.
경남은 이 규정에 따라 경호원과 구단 직원이 나섰지만 선거운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 대표 측은 입장권을 구입해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뒤 전반 5분께 경기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경남 FC 측은 후보 기호가 적힌 붉은 옷차림의 황교안 대표 일행을 입구에서부터 막았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관중석에도 찾아가서 규정을 설명했지만 그런 규정이 어딨냐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남 FC 측은 이런 목격자 진술을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경남FC 홈 경기에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는 수행원과 지지자 등 10여 명과 함께 왔습니다. 기호 2번이 적힌 붉은 점프 차림의 절반 정도가 입장권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의 경기장 출입문은 여기 한 곳만 열려 있었습니다. 표를 확인하는 검표원과 경호원 등 4명이 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표도 없고 규정도 어긋나 문을 지키던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막무가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특권 계층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불쾌했죠. 경기장 내에선 경남FC 직원들이 따라다니며 유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만 마지못해 겉옷을 갈아입었을 뿐입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일행도 경비원 2명을 뚫고 중앙현관을 통해 경기장으로 들어갔다 쫓겨났습니다. 중앙현관은 선수와 구단 관계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애꿎게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인 경남FC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직원과 목격자 진술을 담은 경위서를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습니다. 또 규정을 어긴 자유한국당 측에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경기장에 들어갈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단 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또 황 대표 측은 지역 선관위에 미리 물어본 다음에 경기장에 들어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축구장 안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축구장 유세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경기장에 들어갈 때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표원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경남FC 측의 설명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황 대표 측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뒤엔 제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축구협회의 내부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FC에서 상세히 설명을 주셨고 바로 환복을 했습니다. 지역 선관위에 물어봤을 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선관위의 설명은 다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냐고 물어와 통상적인 것처럼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황 대표 측은 분명히 축구장 안에서라고 질문했다며 밖에서 유세를 했다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의 축구장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법조항에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후보 측에 공명선거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만 보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선거운동이 법을 어겼는지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황 대표와 강기훈 후보에게 각각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을 때 선관위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입니다. 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어서 공문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경남FC에 민폐를 끼친 민폐 교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한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FC에 징계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익환 부대변인은 반칙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레드카드는 경남FC가 받아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갑질의 체질화를 언급하며 선거운동 기간 중 민폐는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가수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은 일부 사실이다.
경찰이 당시 관련자 여러 명을 조사한 끝에 이 같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특히 기존에 알려진 카톡 대화방의 성접대뿐 아니라 다른 접대가 있었던 정황도 시사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승리 측은 성접대 알선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하지만 경찰이 관련자 여러 명을 조사한 끝에 성접대와 관련한 자리가 있었고 실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에 대해선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확인 중이라면서도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만 성접대 정황이 나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가 접대 의혹이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다만 성접대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 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전 대표에게 횡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클럽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면서 유리홀딩스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돈의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또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버닝썬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클럽 직원들이 강남 유흥업소 여성들을 섭외해서 손님과 연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일부가 버닝썬 직원들과 거래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일명 MD로 불리는 영업 직원들이 손님으로 찾아간 뒤 여성들을 섭외해 버닝썬 손님들과 연결해줬다는 겁니다. 섭외한 여성에겐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줬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외국인 손님이 연결 대상이었고 거래는 당일에 바로바로 이뤄진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업소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여성들은 업소에 고용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개념이라며 개별적인 접촉까지는 일일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버닝썬 측은 직원마다 영업 방식이 달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개인 일탈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정식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클럽 아레나의 실제 주인이 강남 세무서장을 지낸 A씨를 이미 매수해두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나와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조사를 축소하려고 손을 써뒀다는 건데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업소 바지 사장 등을 불러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클럽 아레나의 세무조사를 앞둔 지난해 3월 무렵이었습니다. 실제 주인으로 지목된 강모 씨와 이름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에서 강 씨가 전직 강남 세무서장인 A 씨를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16개 업소 중에서 한 개만 조사하도록 A 씨를 사놨다고 말했던 겁니다. 경찰은 또 아레나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강 씨 측이 A 씨에게 2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강 씨의 세무 대리인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 주인 강 씨와 전 세무서장 A 씨 등의 주장은 다릅니다. 강 씨는 쇼핑백엔 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한 바지 사장 임모 씨 외에 다른 사장들도 줄줄이 불러 주인 강 씨와 전 세무서장 A 씨의 관계 등을 더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한 신변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난에 경찰이 사과를 하고 24시간 특별 경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윤 씨에게 지급한 신형 스마트워치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뒤늦은 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윤지호 씨는 지난달 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9시간 넘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가 보낸 신고는 담당 경찰관을 제외한 112 상황실 등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이를 뒤늦게 확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배우 윤지호 씨의 신변 보호가 미흡했다며 거듭 사과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성 경찰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윤 씨를 24시간 경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경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스마트워치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모두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위급 상황에서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8월 부산에선 한 여성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구형 스마트워치의 작동 방식 때문에 실내에선 위치를 알 수 없어 출동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외출한 사이에 대신 집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관리사무소에서 거절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이 주민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한 손엔 야구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주민 A씨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누군가를 쳤더니 갑자기 직원에게 달려듭니다. 직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기도 합니다. 함께 있던 다른 직원이 말리면서 상황은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파트 입구 쪽 화단을 마구 부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가 외출 나갔다 올 테니까 1시간 정도 자기 집을 지켜달라 이 말이에요. A씨가 출입문 잠금 장치가 고장났다며 자신이 외출한 사이 대신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직원은 관리사무소 업무가 아니라며 거절했지만 이후 A씨가 찾아와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직원들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술에 취해 김포공항에서 난동을 부렸던 일본 공무원을 경찰이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깁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맞았던 항공사 직원들도 아직 사과받지 못했다면서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일하던 다케다 고스케 씨는 지난달 19일 술에 취해 김포공항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한국인이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우리 경찰이 입건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졌고 후생 노동성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찰은 다케다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맞은 항공사 직원들이 아직 진단서를 내진 않았지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측도 일본 후생 노동성과 다케다 씨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아직 사과도 받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을 내기 전까진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작년에 받은 보수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가치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까지 내놓은 대한항공에서만 3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물컵 갑질의 주인공 조현민 전무 역시 퇴직금까지 17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각 기업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 한진칼, 진에어 등 계열사 5곳이 조 회장에게 107억 원의 보수를 챙겨줬습니다. 물컵 갑질로 물러난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급여와 퇴직금을 합해 17억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봉 수준을 감안하면 퇴직할 경우 대한항공에서만 7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거란 추산도 나옵니다. 재벌 총수 중 지난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입니다. 퇴직금으로만 약 410억 원을 받으면서입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봉이 가장 높았던 건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게임 흥행 덕에 성과급 121억 원을 받아 총 보수가 138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어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136억 원을 급여와 상여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7년 3월부터 급여를 받지 않아 보수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대표는 지난해 39억 원 가까운 보수를 받았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오늘부터 대기업이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을 받습니다. 계도 기간은 끝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주 52시간을 잘 지키고 있을까? 정부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올 2월까지도 못 지키는 곳이 56곳, 그러니까 전체의 1.6%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50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그리고 50인 미만은 내후년 7월부터 차례로 도입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터이기 때문에 위반 사례도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탄력 근로 기간을 늘리자고 나선 건 이런 배경에서인데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300명 이상 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는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았고 또다시 3달 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합의가 필요하다고 봐섭니다. 탄력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내놨지만 결국 최종 합의는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적어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와 일부 야당에선 아예 늘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일부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현장 점검도 다음 달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4.3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영 고성 지역에서 특정 후보자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역 언론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정황이 드러나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면서 돈을 주려 했다는 것인데 후보 측은 선거 캠프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고성에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23일 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오모 씨가 지역 기자 A 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오 씨는 정 후보가 통영지청장이었을 때인 2009년부터 법무부 통영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회 회장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오 씨는 A 씨와 만난 자리에서 정 후보와 자신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취지로 말합니다. 왜 그렇게 고정직이냐고 조금 끌려줘 항상 그래가지고 같은 거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러지만은 좀 도와주고 또 내가 뭐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 씨가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 후보 측은 오 씨는 선거운동원이 아니고 후보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친분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을 불러 돈을 주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정 후보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지난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여한 카이스트의 명예 박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2016년에도 총학생회가 나서서 같은 주장을 했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카이스트의 입장은 학칙이 없어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건 2008년 2월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입니다. 당시 카이스트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이나 박 전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공학을 전공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 카이스트 졸업생들은 학위 수여를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명예박사학위 즉각 취소하라! 취소하라! 성명서엔 졸업생 28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것이 카이스트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가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에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엔 재학생들인 학부 총학생회가 나섰습니다. 카이스트는 그때도 지금도 명예박사를 취소할 수 있는 학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졸업생들은 고등교육법상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학위를 받은 자가 명예를 손상한 경우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카이스트 외에도 부경대와 서강대 등 국내 대학 3곳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의 각 대학교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작성됐는데 1980, 90년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캠퍼스 안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 대형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과 아래쪽 김정은 위원장의 서명이 눈길을 끕니다. 이 대자보는 전국 각지의 대학과 대법원, 국회의사당에까지 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대북정책 등 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다른 대자보엔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는 내용과 오는 6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하자고 적었습니다. 작성 주체는 전대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7년 구성돼 전국에서 수백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와는 상관없는 단체로 이름만 따온 겁니다. 풍자와 해악을 가미해서 국민분들의 지금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좀 정부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내용 자체는 이적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혐의도 피해자가 분명해야 하고 처벌을 원해야 죄를 물을 수 있어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중국의 한 놀이동산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놀이기구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아이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에어매트가 깔린 놀이기구 트램펄린이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칩니다. 난데없이 불어닥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맥없이 날아갑니다. 주변의 다른 시설들도 엉망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땅으로 고꾸라지는 놀이기구를 피해 황급히 도망갑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허난성 위청현에 있는 한 놀이동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 CCTV는 회오리 바람이 4분 가까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놀이기구 안에 있던 아이 2명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18명과 성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난성 기상관측소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름 10m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온화하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만들어져 대피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언론은 기구의 안전핀이 제대로 고정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지난달 30일 중국 쓰촨성 고산지대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불길이 갑자기 번지면서 불을 끄던 구조대원 30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직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한희 기자입니다. 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산 아래 멀리 떨어진 건물들 사이로도 한눈에 보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헬기에 타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중국 쓰촨성 양산주의 해발 3,800m 고산지대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700여 명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추가 인력이 현장에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30명의 대원들이 실종됐고 하루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워낙 높은 지대인데다 급경사와 절벽이 많아 수색과 구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민물장어를 양식하려면 바다에서 잡히는 치어, 실뱀장어가 필요합니다. 장어가 인기다 보니까 이 실뱀장어 값이 금값입니다. 요즘 서해 앞바다에선 한탕을 노리는 불법 어선과 단속선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단속선을 타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을 가로지르는 바다 위에 어선들이 빼곡합니다. 민물장어 치어, 실뱀장어 잡이에 나선 배들입니다.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배는 모두 51척입니다. 하지만 조업에 나선 배는 언뜻 봐도 그 수를 훌쩍 넘습니다. 양식용으로 쓰이는 실뱀장어 값이 마리당 5,500원까지 치솟자 불법 조업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정은 없고 사람 많고 어디 놀 데가 없어. 한 두세 선 해가 억을 번다니까 억을 일부라도 한다니까. 다 때려치기고 있는데 어족장은 무슨 어족장은. 해양수산부의 단속선을 타고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고기가 잡히면 작은 배로 재빨리 육지로 옮기는 통에
불법이 벌어지는 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고 찾아가면 이미 작업이 끝난 뒤라 허탕을 치기 일쑤입니다. 이미 가버렸으니까. 멈추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배를 급히 돌려 육지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도망간 거예요, 이미? 곳곳이 실뱀장어 그물로 덮이면서 인근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다 위에 부표가 빼곡합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어망을 설치해놨다는 표시입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저희가 밤에 집에 갈 때는 지뢰밭이라고 해요. 지뢰밭. 이게 스프가 많이 간대요. 실뱀장어 마구잡이에 사라진 동해명태처럼 앞으로 장어 보기도 어려워질 것이란 걱정이 현지 어민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4월에 들어섰는데 강원도 대관령에는 고드름이 자라고 눈꽃이 피었습니다. 4월 첫날 가운데 오늘이 20년 만에 가장 추웠던 날로 기록됐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강신호 기자입니다. 다시 찾아온 찬바람은 주춤했던 고드름길을 훌쩍 키웠습니다. 눈을 품은 나무들에게 봄은 여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4월을 맞은 강원도 산간 지역은 아직도 겨울왕국입니다. 강원도 평창과 설악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각각 영하 12.2도와 1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백록담도 최저 기온이 영하 11.4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들도 2000년대 들어 가장 추운 4월 첫날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춥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옷장 속 두툼한 외투를 다시 불러냈지만 얼굴을 덮었던 마스크는 벗겨냈습니다. 지난달 관측일의 최악이었던 미세먼지는 모레까지 보통에서 좋음을 유지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했습니다. 꽃샘 추위는 내일도 계속되는데 낮엔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5도로 평년에 비해 2에서 5도 가까이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천천히 올라 목요일이 돼서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일본에서 다음 달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를 앞두고 오늘 새 연호가 발표됐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대신 일본 고전에서 뽑은 단어로 일본을 상징하는 글자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이 연호가 여전히 서기와 함께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新しい元号は令和であります。 역대 247개 연호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명자가 깜짝 발표되자 시민들은 술렁였습니다. 새 연호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 마뇨슈의 매화의 노래에서 따왔습니다. 일본 고전에서 인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에 일본을 상징하는 글자 화자가 합쳐졌습니다. 梅の花のように一人一人の日本人が明日への希望とともにそれぞれの花を大きく咲かせることができる。 일본 고유의 특색을 다음 세대로 확실히 이어가자고 강조한 겁니다. 국수주의 경향이 깊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 사회는 분주해졌습니다. 새 연호가 적힌 달력이 제작되고 금융계에선 입력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시청이 꼽은 해세 10대 사건엔 오음진리교 가스테러 사건과 동일본 대지진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레이와 시대에는 큰 재앙적 사건이 없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 연호는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는 5월 1일부터 사용됩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덤프트럭의 앞부분이 차량에서 떨어져 나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치악 1터널 부근에서 25톤 덤프트럭이 중앙분리대와 도로 난간을 들이받은 뒤 높이 30m 교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4살 옥모 씨가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저녁 페루 수도 리마에서 2층 버스 화재로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어 피해가 커졌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강원도 동해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40살 고모 씨가 여자 손님과 클럽 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고 씨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음주 습관을 반성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앞서 수차례 공무집행 방해죄 전력이 있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횡남보도 앞에 노인들이 잠시 앉아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이른바 장수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한 경찰관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이 의자는 서서 신호를 기다리기 어려운 노인이 무단횡단을 하다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남양주 경찰서는 별내동 교차로 10곳에 장수 의자 60개를 설치했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다고 하죠. KTX보다 더 빠른 자동차 포뮬러 1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라서 때로 가벼운 접촉에도 불꽃이 튀고 엔진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무서운 소리를 내며 말 그대로 미끄러지듯 달리는 경주차들. 살짝 스친 것 같은데 차량에서 갑자기 불꽃이 튑니다. 곡선주로에서 경쟁하다 제자리를 돌며 멈춰버린 차도 있습니다. 지켜보던 스태프들의 탄식이 터집니다. 눈 깜짝할 새 추월하고 또 따라잡히는 아찔한 속도전. F1이라고 불리는 포뮬러1은 너무 빠른 만큼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최첨단 기술을 뽐내는 무대. 경주차 한 대가 100억 원에 달하는데 최고 속력은 시속 360km로 KTX보다 빠릅니다. 그렇게 2시간 남짓을 달립니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타이어 교체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2-3초 만에 끝냅니다. 이런 시간조차도 순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수는 워낙 많습니다. 바레인 그랑프리도 막판에 순위가 요동쳤습니다. 5.4km의 서킷을 모두 57바퀴 도는 레이스. 11바퀴를 남겨두고 우승이 유력했던 선두 르클레르는 갑자기 찾아온 엔진 이상으로 뒤처졌습니다. 1등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변수 속에서 끝까지 버티며 기회를 엿보던 해밀턴에게 돌아갔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눈이 쌓인 해발 2,000m에 가까운 산에서 스키나 스노보드 타는 대신 공놀이, 그것도 배구를 하면 어떨까요? 눈 위에서 하는 배구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축구화를 신고 또 손 시려울까 봐 장갑도 낄 수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해발 1,850m, 오스트리아의 눈 덮인 산에 평평한 눈밭 코트가 생겼습니다. 그 위에서 공을 주고받는 선수들. 실내 코트 또는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하던 배구가 설원 위로 옮겨왔습니다. 선수들이 너무 추워서 보온 효과가 있는 긴 옷을 입고 미끄럼 방지 장갑에 축구화를 신는 게 다를 뿐입니다. 지켜보는 관객들은 옷을 꽁꽁 싸맸습니다. 역사만 11년이 된 스노발리볼입니다. 수영복을 입고 맨발로 뛰는 여름 스포츠, 비치발리볼은 팀당 2명씩이지만 스노발리볼은 3명씩 한 팀을 이룹니다. 비치발리볼보다 더 작은 경기장에 더 많은 선수들이 뛰다 보니 공을 주고받는 랠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쌓인 눈에 발이 푹푹 빠져도 어둠이 내려도 푹신푹신한 눈 위로 몸을 던지는 배구. 16개 팀이 출전한 올해 월드투어는 눈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의 카메룬 선수들도 함께했습니다. 2008년 오스트리아에서 재미삼아 하던 스노발리볼은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선 이벤트 경기를 열었고 2026년 겨울올림픽엔 정식 종목에 도전합니다. 배구는 여름과 겨울을 넘나들고 실내는 물론이고 눈 덮인 산에서도 할 수 있는 스포츠로 바뀌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죽는 고양이들이 전국에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각 지자체가 길고양이들 중성화 사업도 하고 함께 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곤 있지만 허울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고양이들과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담벼락 곳곳에 고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담장 위나 골목 한기퉁이처럼 실제로 고양이가 나올 법한 것에 그려놓은 건데요. 이곳은 강원도 춘천의 고양이 마을로 불리는 곳입니다. 길고양이가 많아지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아예 고양이 마을로 조성한 겁니다. 막상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고양이 마을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고양이들이 케어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을 정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좀 해치고 있는 모습도 봤었고요. 그래서 좀 왜 고양이 마을이라고 지정됐는지는 좀 의문스러웠어요. 고양이들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곳이 동네 고양이들이 생활했던 쉼터입니다. 이 빈 집을 거처로 만든 건데요. 그런데 여기 입구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그릇을 치우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빈 사료캔과 그릇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고요. 그리고 집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먹다 남은 사료들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곳곳에 남아있는 고양이 털만이 이곳이 한때나마 고양이들이 생활했던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죽은 고양이를 발견한 건 올 초부터입니다. 다 죽었죠 뭐. 누가 지압을 타서 한 8마리가 있었어요. 이놈들이 이렇게 떠나나 어디를? 아직 어린데? 그래 나중에 봤더니 한 마리만 남은 거야. 주민센터도 일부 주민 반발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파심을 가지고 말이야 이걸 골을 캐고 있는데 저런데 파고서는 똥을 누나면 묻어요. 파고선 똥을 눕군. 이거 똥 쌌잖아요. 이게 똥 아니야? 봤어 안 봤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지난달 아파트 단지 주변 6개 급식소에서 쥐약이 발견됐습니다. 사료는 전부 버려져 있고 스팸과 그 멸치가 담겨진 쥐약이 온 급식소에 다 되어 있었어요. 6군데. 이곳에서 사료를 먹다 죽은 고양이 사체에서도 쥐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못 움직이고 그래서 몸은 위로 들릴 정도로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항문이 열려서 막 배변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길고양이가 다니는 곳에 무차별적으로 쥐약을 뿌린 지자체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쥐를 잡겠다면서 이곳 곳곳에 3만 개에 달하는 쥐약을 뿌렸습니다. 공개한 작업 지역 목록을 보시면요. 공원이나 풀숲, 그리고 주거지역 인근 등 총 30곳에 달하는 곳에 쥐약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항의가 심해지면서 부랴부랴 수거에 나섰고요. 이렇게 사과를 드린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왜 사탕 같은 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사탕이 많이 떨어져 있지? 그리고 딱 만졌는데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쥐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알사탕처럼 생겼는데요. 조금만 손에 힘을 줘도 이렇게 쉽게 부스러집니다. 실제 지난 3월에만 3마리의 고양이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업무 미술이죠. 하다 보니까 처음 해도 사실 이렇게 미수가 나면 안 되는 건데.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해 7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성화를 위해선 고양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급식소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기존 급식소까지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길고양이는 1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중성화 사업과 같이 동물 보호 관련 예산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뿐 아니라 일관된 정책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단 한 걸음에 느껴지는 환상적 쿠셔닝. 블랙야크 일루전 맥스. 블랙야크.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지난 2006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유시민 작가는 치열했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시 한 편을 낭송했습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청문회란 때론 기억나지 않은 허물까지 낱낱이 검증받아야 하는 자리. 그 역시 인사청문회를 호되게 치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문회는 정치 서커스다. 더 이상 춤추는 곰 노릇을 하지 않겠다. 1997년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아예 중도에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CIA 국장 지명자였던 앤서니 레이크는 사생활과 재산 증식 의혹은 물론
가족, 친지, 친구들까지 조사해서 자질을 따져 물었던 혹독한 청문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지명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요 며칠 인사청문회장에 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살아온 인생의 순간순간이 조각조각 분해돼서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청문회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교대해서 거의 같은 이슈들을 놓고 거의 같은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는 자리. 얼굴만 바뀌고 스토리는 같은, 그래서 과거 누군가의 실소처럼 정치는 코미디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청문회를 하는가? 아니, 해야 하는가?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되풀이해온 이야기. 청문회란 공직자가 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깨끗한 공직자를 키워내는 순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역사 19년. 거쳐오지 않았어야 할, 발 디디고 싶지 않았을 길을 끝내 지나오지 않은 그런 공직자는 분명히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락앤락. 대부분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방 용기죠. 락앤락을 세운 김준일 전 회장은 밀폐 용기를 팔아서 수천억 원을 번 자산가입니다. 국내 시장이 포화되자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서 해외 시장도 개척했습니다. 2년 전에는 이 회사를 수천억 원에 매각한 뒤에 그 돈으로 자신이 진출한 베트남에서 새 사업을 하겠다고 밝혀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서 국내 기업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 사례로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전 회장의 해외 시장 개척 이면에는 불법 로비와 차명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돈이면 된다는 경영 방침을 내세우면서 현지 공무원을 상대로 각종 로비와 접대를 지시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베트남 땅을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14년 10월 락앤락 베트남 법인 내부 문건입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보고란 품위서입니다. 기한을 올린 사람은 베트남 법인에서 재물을 총괄했던 김용희 씨, 최종 승인자는 김준일, 당시 락앤락 회장입니다. 당시 베트남 관세청에서 락앤락 베트남 법인에게 25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매긴 상황. 수출용으로 신고해 무관세 혜택을 받은 제품을 현지 시장에 몰래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김 씨는 4억 원대로 세금을 줄인 대신 1억 4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품위를 올린 겁니다. 김 씨는 해당 비용이 모두 현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접대와 로비 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생노릇 하면서 접대하고 또 하면서 제가 몇 건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거의 황폐해요. 이듬해인 2015년 12월 또 다른 품위서입니다. 이번엔 베트남 지방 국세청이 1억 6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낸 금액은 2,600만 원, 대신 업무 추진비로 2,4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동나이성 비누아시입니다. 동나이성은 베트남 남부의 최대 산업단지로 꼽히는 곳이며 이곳에 입주한 다국적 기업만 1,600여 곳에 달합니다. 이 제 옆으로 있는 것이 동나이성 국세청입니다. 락앤락 동나이 법인이 김준일 전 회장의 지시로 수백억 원대 세금을 피하고자 각종 로비와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김 씨에 따르면 락앤락 베트남 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로비 자금으로 쓴 돈은 18억여 원. 2017년 8월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락앤락 지분을 중국계 사모펀드에 6,200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자 2018년 락앤락 측은 김용희 씨를 재무총괄에서 물류팀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김 씨가 접대비 등을 부당하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모든 접대가 김 전 회장 지시로 이루어졌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분의 철학이 있습니다. 10% 룰, 20% 룰이 있습니다. 이제 1,000원? 야, 나는 그거 못 줘. 100원 줄 테니까 그 니들이 그걸 그놈한테 다 주던 아니면 그걸 다 납세를 하던 난 모르겠고.
락앤락 베트남 법인에서도 내부 문건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락앤락 내부 기한 아닌가요? 코미스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지난 3월 노동위원회는 1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김 씨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원래 위치로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김준일 회장님의 스타일은 이 개발 후진 국가는 공무원들은 다 돈이다. 그러니 법 따지지 말고 내 지시대로 해라. 이제 그러면서 위에서 야, 술 먹고 접대해서 좀. JTBC 박병현입니다. 김준일 전 회장은 회사 돈으로 베트남 현지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직원 가족 이름으로 개발 예정 부지를 사들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락앤락을 매각한 이후에 해당 직원에게 이 차명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남쪽으로 향하자 곳곳에 공사 현장이 나타납니다. 국내 기업 GS건설이 개발 중인 나베 신도시입니다. 호찌민의 강남으로 불리는 푸미용에서 불과 4km 떨어져 있습니다. 신흥 부촌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인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베에서도 개발이 한창인 13,000제곱미터, 약 4,000평 규모의 땅이 눈에 띕니다. 이 땅의 토지 양도 계약서입니다. 명의자는 베트남인. 그런데 2009년 10월 30억 원에 달하는 땅값을 보낸 사람은 당시 락앤락 베트남 법인장이었던 이모 씨입니다. 4년 뒤 해당 금액은 전액 손실 처리됐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토지 명의자인 베트남인은 락앤락 베트남 법인에서 일했던 고모 씨의 부인이었습니다. 현지 직원은 김준일 전 회장이 해당 토지의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주인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겠죠? 김준일 회장. 네. 김 전 회장이 락앤락을 매각한 이후 명의자 남편인 고 씨에게 해당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고 씨가 동료 직원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이 땅을 돌려달라며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례금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례금을 주려면 나 해볼게 얘기하고 그래. 고 씨가 거부하자 김 전 회장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도 말합니다. 아니 돈 던지고 샀어요. 던지고 해서 많은 인간을 가져가고 나는 나게 사는 거죠. 지들끼리 그 사고 봤어요. 지난 2017년 회사를 매각한 김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천억 원의 매각 대금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부동산과 장악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직원용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돌아다닌 사실은 있지만 회사 돈으로 개인용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올랐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졌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에서 과속 단속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나오면서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도 올랐습니다.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가짜뉴스들은 매년 만우절 때마다 등장합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어떤 내용들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정차 위반을 하면 기존보다 2배 많은 범칙금을 내게 된다. 기존에는 4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는 8만 원을 내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1995년부터 4만 원이었습니다. 더 오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14년 말부터 보호구역 안에서 위반하면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걸 교묘하게 엮은 가짜뉴스로 보입니다. 네, 주정차 말고도 신호 위반도 범칙금이 2배로 뛰었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퍼졌잖아요. 역시 사실이 아니죠? 네, 가짜뉴스입니다. 이것도 1995년 이후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신호를 어기면 일반 도로는 6만 원, 보호구역은 12만 원입니다. 보호구역은 일반 구역보다 2배 많은 범칙금을 그동안 쭉 부과해 왔습니다. 이걸 두고 마치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범칙금이 2배 뛰는 걸로 호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뭐 새로 바뀌었다거나 오른 범칙금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속도 위반도 오늘부터 범칙금이 크게 오른다라는 가짜뉴스 내용이 있는데 네. 실제로는 2011년부터 그대로입니다. 오늘부터 하이패스 구간의 과속 단속이 시작이 됐다. 이런 정보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30km로 속도를 제한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가짜 뉴스들 때문인지 하이패스가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검뿐만 아니라 연관 검색어에도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4월 1일 범칙금, 4월 자동차 범칙금, 하이패스 과속 단속 시행.
많은 사람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색해 봤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이제 매년 4월 2일 즈음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바로 잡으려 하는 시도들이 있었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2015년 4월 1일부터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퍼졌고 매년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범칙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쓰였고 전 현 정부의 제도에 대한 불신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카드 뉴스나 보도 자료를 만들어 대응했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진짜보다 가짜 정보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축구에는 정치가 없다로 잡았습니다. 두 개네요. 예, 오늘 제가 아이템을 다 찾지 못해서 2개만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매우 솔직합니다. 예. 열어보죠.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지난 주말에 경남 FC의 축구 경기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뭐 오늘까지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서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하고 경남 FC 측에서는 하면 안 된다, 말렸는데 들어가서 무작정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경남 FC가 이번 논란을 정치적으로 준비한 것처럼 주장을 한 쪽도 있었습니다. 축구단에서요? 경남 FC가 그러니까 예. 오히려 황교안 대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뭔가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일부 나왔습니다. 예. 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바른미래당은 현장에서 손학규 대표에게인데요. 입장을 제지를 했는데 왜 한국당은 제지를 안 했느냐. 그러면서 제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지했는데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제지하니까 안 들어갔고 예.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는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게 경남 FC 측의 주장입니다. 예. 한국당은 제지를 안 했다고 또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일단 저 당협위원장은 그렇게 소셜미디어에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뭐 팬클럽을 자칭하면서 대표를 맡고 있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단주라 그런 건지 어떤 정략적인 의도나 함정을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모론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런 정치적인 논란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예. 음모론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모르는 것도 있군요. 근거되지 않아도 되는 게 음모론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근데 이거 글쎄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는 안 가는데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일단 구단주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맞습니다. 예. 경남 FC는 도민 구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주들이 됐고 최대 주주는 경남체육회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단주는 경남지사가 맞지만 현재 김경수 지사는 구속돼 있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조기호 대표가 맡고 있는데 물론 임기는 지났지만 후임자가 없어서 계속 당분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호 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에 임명됐던 대표가 계속 운영을 맡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런 문제로 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경남 FC 측 관계자에게 입장을 물었더니 전화로 물었더니 하하하 말이 안 돼 웃음만 나온다. 제가 하를 석자로 했는데 약 4초 정도 큰 소리로 실제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최대 승점이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경남FC가 최대 승점 10점을 깎이게 되는데 그런 위기인데 함정이나 파고 있겠냐. 도저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 관계자는 과거 김경수 지사 관련 정치적인 건이 있었을 때도 구단 자체는 거리를 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남FC는 과거에도 한국당과 좀 악연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가 구단주일 때 당시 실적도 저조하다면서 경남FC를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감사를 통해서 해체는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한 뒤 2부에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 뭐 원래 스포츠라는 게 뭐 정치가 개입돼서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엄격히 좀 피하는 편이잖아요. 모든
구단들이. 그렇습니다. 예. 스포츠 이제 구장 같은 현장에서 보면 대중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특히 선호하고 그럼으로써 구단이나 스포츠 연맹 쪽에서는 정치에 개입되는 것을 엄격히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과거 이제 대선 시절에도 대선 주자나 정치인들이 구단에 직접 가는 모습들 많이 목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는 오늘 이제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나는 구장에 갈 때는 늘 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고 간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선거운동복을 입고 간 거는 이미 스포츠연맹 규정에도 어긋나고 선거법에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구단복까지는 안 입더라도 예. 선거운동을 위한 옷은 입으면 좀 곤란하다. 뭐 그런,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만우절의 퇴색으로 잡았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만우절의 가짜 뉴스를 좀 봤지만 예. 만우절은 원래 서양에서도 농담과 장난을 좀 받아주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하루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는 재미 위주의 만우절,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예. 뭐 재미나 풍자했는데요. 최근에는 뉴스들이 좀 만우절이 퇴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식 뉴스는 아닌데요. 일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예. 뉴스 형식을 띄었는데 지금 작게 맨 위에 제목을 일본어로 돼 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 한국발 뉴스인 것처럼 하고 북한과 병합, 고려연방 수립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도 있는데요. 제목에도 올려놓은 또 하나를 보면 그 자리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있는데 문희상 의장이 일본에 핵을 쏴서 축포를 하자라고 기사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예. 정식 기사는 아니고 기사 형식을 띄어서 네티즌이 만들어서 유명 뉴스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만우절이라고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맨 밑에 보면 금일은 4월 1일입니다라고 예. 돼 있어서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면 4월 1일 만우절이니까 올렸겠구나라고 보겠지만 맨 밑에까지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뉴스가 있나라고 화들짝 놀랄 만한 가짜 뉴스입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혐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가짜 뉴스가 해당 게시판에 또 있었는데요.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이건 좀 더 심합니다. 한국에서 엊그제 3.11 동일본 대지진 다큐를 상영을 했는데 지금 맨 위에 있는 일본어 제목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예. 그 동일본 대지진 관련 다큐에서 나온 내용이 일본인들이 죄를 좀 씻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건 천벌 아닌가? 죄를 씻어내야 된다. 예, 씻어내야 된다면서 이왕이면 표준말로. 예, 이건 천벌 아닌가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일본으로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큰 아픔인데 마치 한국의 그 영화 감독이 이 상황을 뭐 조롱하거나 희화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예. 큰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는 저런 가짜 뉴스가 뉴스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저것도 무슨 4월 1일이라서 올렸다라는 얘기는 있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써 있었는데 제가 이건 캡처를 못했는데요. 예. 관련 좀 만우절 장난처럼 비춰진 부분은 있었는데 뉴스 형식을 다 띄었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보지 않는 한 또 뉴스에 아주 밀접한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제가 약 45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댓글 반응을 보니 반반이었습니다. 어느 쪽은 이런 뉴스는 트위터로 확산시켜서 널리 알려야 된다. 마치 사실인 걸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혐한을 불러일으키자는 예.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우절이라고 이런 뉴스 올리지 마라. 인간성이 드러난다라는 성숙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과거의 만우절 뉴스들을 보면 풍자와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BBC가 보통 4월 1일 날 만우절 뉴스를 많이 만드는데요. 2008년에는 영상을 잠깐 볼 텐데 펭귄이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날아간다라는 내용의 탐사 보도를 실제 다큐멘터리처럼 방송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펭귄이 저렇게 하늘을 나는 건데 저 화면은 사실 그래픽으로 합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펭귄은 못 나는 새고요. 잠시 날아다니는 펭귄도 있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예, 날진 않고 보통 보면 빙하에서 떨어지긴 합니다. 예. 난다고 해서 버젓이 뉴스를 냈는데 물론 만우절 가짜 뉴스인지 다 알고 있던 뉴스고요. 오늘도 뭐 재밌는 마케팅 부분에 활용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한 중고 상품 판매 카페에서는 미개봉한 박혁컷의 알을 판다 3,000만 원.
그러면서 제목에는 4.1절 이벤트로 올리긴 했는데 물론 이제 재밌으라고 마케팅으로 광고를 한 건데요. 예. 물론 누군가 사게 되면 사기 혐의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재미와 풍자가 만우절의 주였지만 지금은 워낙 정치적으로 가짜 뉴스가 많아서 일부에서는 만우절이 아예 필요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요. 예. 하긴 뭐 가짜 뉴스는 365일 돌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팩트 체킹 데이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팩트체크 협회에서 과거에 만우절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예. 물론 만우절 뉴스를 검증하는 건 아니고요. 가짜 뉴스들을 검증한다는 팩트 체킹 데이를 만들어서 만우절 다음 날 일부 예.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1도, 대전 0도, 광주와 대구 2도까지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거란 예보입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이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난 뒤에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팀이 또 마침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서 진행하죠.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s I awoke, I found out he had gone for no reason at all. First came the rose and then the thorn, and now he's gone. April was blue.